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보통 우리가 나사라고 부르는 항공우주국에서는 1998년 12월에 화성으로 위성을 하나 쏘아 올립니다. 화성의 대기권의 이렇게 변화와 기후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었습니다. 약 9개월 정도를 날아가서 1999년 9월 말에 대기권에 진입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서 텔레비전 언론에 이제 각종 탐사선들이 이렇게 진입하는 것들을 자주 보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화성이면 꽤 먼 곳이고 또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봄 육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냥 수치만 봅니다.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화성 주위를 돌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과 타이밍을 잡고 이제 대기권에 진입을 하고, 진입한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한 이후에 다시 이제 지구 반대편, 화성 반대편을 돌아와서 통신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나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원래 와야 하는 시점이 지나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신호가 위성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위성을 향해서 각종 신호와 이런 것들을 쏜다고 합니다. 이제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 신호를 쏘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오랜 조사를 통해서 이 위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발견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위성은 화성 궤도에 진입하다가 이제 불에 타서 이제 폭발해버린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이런 기사를 치면 화성 기후 관측 위성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개발에 이제 소요된 전체 비용을 어떤 데는 3억 달러, 또 어떤 데는 6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6억 달러라고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투입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실패로 이제 귀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된 이유는 이 위성에는 어떤 기계적 결함도 없었고, 또 이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나사에도 어떤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점과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성은 이제 폭발한 겁니다. 이유는 이 위성을 이제 대리로 제작해 주었던 회사와 그리고 이 위성을 운용했던 나사가 서로 다른 단위법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위성은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군수업체, 비행기 만들고 무기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야드 파운더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마일로 나타내고, 야드와 이제 마일로, 속도는 마일로 나타내고, 이제 또 무게는 파운드로 나타내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나사는 국제 표준인 이제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몇 미터, 몇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 익숙하잖아요. 로키드 마틴은 위성을 개발하면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 야드 파운드법으로 만들어내고, 또 위성을 나사 측에 넘길 때 화성 진입 궤도, 속도 등을 수치로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서 보내면 안정적으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서 자리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줍니다. 나사는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 기계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수치가 다른 거죠. 야드 파운드법으로 주어진 수치를 미터법으로 변환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사는 그 변환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력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화성 궤도에 지나치게 높은 속도와 각도로 진입한 결과 이제 폭발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게 누가 잘못이라고, 누구 한 측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두의 잘못일 수는 있겠죠. 록히드 마틴과 나사는 모두 자신들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을 사용하면 저들도 저 법을 사용하겠지. 지극히 당연하게 서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기준을 사용하면 너희도 이 기준을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이제 김리라고 하는 미국 지역에 이제 불시착하는 비행기의 사건이나 또는 몇몇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단위법의 혼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단위를 나중에 이제 나사는 모든 나사에서 발주하는 그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국제표준인 미터법을 따르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사의 물건을 대려면 다 미터법을 써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꽤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제 이런 거 기사를 보거나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해서 이제 꽤 오래전에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 사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어요. 다른 언어와 다른 말로 소통하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바벨탑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바벨의 내용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이제 실패하게 된 원인은 소통의 문제,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보는 이 바벨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건너가다가 시나이 평지에 이르니까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다가 우리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삶, 땅 곳곳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막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바벨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원래 의도했던 계획들이 실패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함께 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결과입니다. 말과 뜻이, 의도가 전해지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성 폭발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단순히 외국어냐 모국어냐라고만 그렇게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과 다른 원칙을 사용하는 경우, 가진 경우, 그래서 상대방의 원칙과 기준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나의 것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우리는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언어의 혼잡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나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연히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당연히 나와 같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다른 기준과 원칙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준과 원칙을 수용해 주지 않아서 겪고 있는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 설교에서 갈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덩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이렇게 기둥을 타고 감고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두 나무가 각각 따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무는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반대쪽인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각각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 잘 살 건데 문제는 이 두 나무가 같은 기둥을 타고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서로 얽히고 꼬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방해하는 그 서로 반대편에서 오는 나무 때문에 더 강하게 서로를 얽어 맵니다. 그러니까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상황.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고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만들어진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서로 다른 기준이나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을 고집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말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회 속에서 모임 속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삶에 여러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친구 관계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지역과 사회,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갈등은 어떤 갈등들이십니까? 그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갈등을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 이 단어를 말하는 순간 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반대편으로 작동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공동체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말하고 그것만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하게는 타인의 생각과 타인이 말하고 또 내는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으니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멀리서 찾지 않고 우리 부부 간에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많이 헤어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의 절대 다수의 원인, 이유는 소통의 부재, 대화의 단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소통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하소연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각 가정들마다 부부들마다 그 가정사가 참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그 갈등을 이렇게 좁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소통은 큰 화두이고 쉽게 넘지 못할 큰 장벽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과거 기술 사회, 초기 기술 사회를 살았던 우리의 어르신들과 또 경험과 노하우가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사셨던 분들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 급변하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 간의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데 서로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요즘 극심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단어가 남혐, 여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단어는 굉장히 이제 쉽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혐오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책도 여러 책을 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혐오의 문제, 남녀 혐오, 외국인 이방인에 대한 혐오,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하기 위해서 자료도 찾고 책도 보고 있는데 이게 쉽게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직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있는데요. 이 혐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살펴보면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주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소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 여러 공동체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이런 위기로부터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소통 방법의 모습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가 가장 발달한 것은 말하기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점점 퇴화하고 있는 소통의 방법이 듣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자 함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듣기보다는 반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듣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SNS에 올라와 있는 몇몇 글을 좀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다른 책인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듣지 않고 대답하려는 목적으로 듣는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듣지 않고 대답하려고 하는,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 여러 다양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듣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함이 그를 이해하고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의 말에 뭔가 반론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른 듣기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반론도 필요하고 또 지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듣기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듣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해주고 받아주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너 말해봐, 내가 적었다가 얘기해 줄 거야, 내가 지적해 줄 거야, 내가 너 틀린 거 말해 찝어줄 거야 라고 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느껴지고 알게 된다면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책 잡힐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능한 사람들도 면접 보러 가면 말 잘 못하잖아요. 굉장히 달변가도 선보러 나가면 영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떤 자세로 들어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지가 말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표현도 틀립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말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들어주어야 그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게 된다고,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어야 말을 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는 잘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말하는 거 할 수 있다면 많이 기다려 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요, 4살짜리 아이 서유디가 말을 하는 건 되게 잘 기다려 줘요.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벌써 12살짜리 서준이의 말은 끊고 있더라고요. 그냥 딱 잘라버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것에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걸 경험했어요. 아빠가 벌써 12살짜리한테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끊는 것, 지레 짐작하는 것, 지레 판단하는 것, 그래 놓고 제가 생각하는 답을 급하게 서둘러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랑 대화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인내는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나와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단순히 외국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기준과 원칙이 다른 사람은 실상은 우리에게 외국어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여겨지고 급하고 빨리 결론으로 치닫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낯선 말들을 끊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통을 위해서는 잘 듣고자 하는 노력,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가치와 기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후기 세속 사회의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틀릴 수 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 말을 할 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는 경우를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 알았거나 또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이런 전제가 소통을 막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고집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답정남, 답정여 들어보셨죠? 답을 정해놓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답정여나 답정남이란 말을 쓰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하든 아무리 근거를 갖다 대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답정남, 답정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답정너야, 네가 답정남이야, 부부를 향해서 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런 자세 없이 소통의 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리는 소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장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소통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말은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옳은 것을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 장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의 들보는 나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그의 오류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오류에 대해서만 내가 지적하고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자세로는 절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은 온전한 건강한 비판일 수 없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낯선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들어주어야 하고 그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의 생각을 옳은 것이라 라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소통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곳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조금은 뒤집어 돌이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인내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마치 외국어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려면 더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 의미를 어렵게 발견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채 우리는 듣습니다. 나는 늘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이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바벨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말은 많으나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소통의 방법과 기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법과 방법보다, 또 그 어떤 많은 말들보다 적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여유와 기다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방법을 존중하여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속한 공동체 위에, 또 우리 노부다 하늘교회 위에, 또 이 사회 위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 이 실타래 풀 수 없는, 그렇게 서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갈등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그의 말들을 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갈등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리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은 많으나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은 늘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각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존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잘 듣고 또 잘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한 분 한 분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